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 계기는 그 고려 아연 최창골 명예회장의 문상을 갔는데 친히 현재 그 아들인 최윤범 회장이 그 상가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그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고 명예회장은 회사의 성장은 곧 직원들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믿음을 가지셨기에 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지와 기업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뜻을 보내왔습니다. 30년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1976년에 입사를 해서 2006년에 퇴임을 했는데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30년이면 충성이냐? 충성이란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저 저로서는 월급쟁이로서 생존을 위해서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그 동업 기업이기 때문에 두 주인은 모시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고 명예회장님을 전무 시절부터 소속 본사 자재 구매 부서에서 모시고 직장 생활을 했었고 여러 또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간부가 돼서 공장 그 제품과장을 맡았을 때 수출부의 지시에서 일본 4곳 제련소를 견학해서 제가 견문을 넓히게 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축한 물류 시스템은 지금도 강건하다고 자부하고 그걸 SMC 호주 제련소에 제 후임이 심었는데 그는 그 얼마 전까지 재련소장을 역임하고 재련소장 할 때 저를 초청해서 강의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퇴사 전 저의 별명을 포청천이라고 KG정밀 회장이 붙여주었었는데 마지막 근무부서가 감사실이었는데 KG정밀이 잘못한 것을 제가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영속적인 기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 그 출신 성분을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이 대통령 박정희처럼 AI 고속도로 깔 것.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김태준 조선일보 11월 4일입니다. 내년도 728조 예산안 신속 처리 요청, AI 예산 10.1조 원, 피지컬 AI 선도국가에 집중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28조 중에서 일반 회계 국회에서 되어 있는 것은 한 520 몇 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특별 회계인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무역 통상 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정보사회와 AI 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경계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AI도 정보사회가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에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화돼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야당의 불참 속에서 이루어진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시정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갈등 해소도로 좀 그려봤어요.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AI 고속도로를 놔야 한다. AI 고속도로를 놔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무역 질서 개편과 AI 대전환 파도가 몰려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위에다 풀어보고요. 밑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편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는 재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 요거는 제가 생각해서 넣은 겁니다.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는 반드시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 따라서 예산 증액과 예산 삭감 사이에서는 난항이 있고 여야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CD에 대해서 왜냐하면을 했을 때 무엇이 불필요한 예산인지를 좀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포괄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표현은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거고 불필요한 예산이란 것은 허투르게 쓰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뭐 우리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할 때는 연말에 꼭 도로 헤쳐놓고 도로공사하고 그런 지방 그 구를 많이 보게 되죠.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 하는 거. 어쨌든 그리고 그 AI 고속도로 하는데 이걸 그 또 충분 조건으로 좀 표현을 해 봅니다. 만약에 GPU 26만 장을 구매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예산 낭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어저께도 그 소개한 바 있지만은 GPU 수요를 10분의 1 알고리즘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한국 업체가 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GPU가 적은 GPU를 가지고도 충분히 AI 고속도로를 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엔비디아 거를 그냥 사들인다면 이건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알고리즘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은 최소 비용으로 우리가 AI 강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딥시크도 자기네들이 많은 데이터 필요 없다고 그 주장을 했죠. 중국 그 개발자가. 그리고 또한 그런 예산이 원전 건설로 AI 전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정도의 그 26만 장을 살면은 원전은 또 저리 가라 해가지고 전력이 필요한데 AI 다음에는 그러면은 또 LNG나 또 재생에너지 해가지고 태양광 하겠다. 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우리나라 지형에 맞지 않는 태양광을 또 들이다 짓는 그런 꼴이 나오지 않겠냐.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
AI 학습 알고리즘을 상관관계로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는 결과원인 결과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AI는 학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그 GPU의 그 학습 알고리즘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상관관계 알고리즘으로 지칭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도 결과원인 결과를 추구하는 콘텐츠인데 그런 알고리즘으로 만든다면은 GPU 수요를 크게 느리지 않고도 충분히 AI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원인은 제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GPU가 많이 없어도 된다고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나이든 미국인들은 집에서 나이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띄네요. 메들린 미첼 USA 투데이 11월 3일자입니다. 멜리사 로저스 48세는 어머니가 말년에 집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앨리스 잭슨은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로저스는 그들이 살고 있는 미네소타에서 기업관리 시설을 찾았고 어머니를 그곳에 배치하기 위해 시니어 바우처를 신청했습니다. 로저스는 그때는 기다림의 경기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을 대기하는 거죠. 노스웨스턴 뮤추얼 라이프 인슈런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74%의 성인이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어 한다고 답했지만 미국의 12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제공자 10명 중 7명은 고령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그 간병을 해봤지만은 아주 힘들어요. 특히 부부 사이에 샌드위치 세대는 재정적 함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도움을 제공하는 동안 빚을 진 적이 있으며 거의 절반은 재정적 부담 때문에 부모에게 원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스웨스턴의 연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42%와 X세대 응답자의 35%만이 자신의 장기 요양을 위해 재정적으로 계획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 준비를 미국도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젊은 세대는 자신의 돌봄, 부모의 돌봄, 심지어 간병인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압축해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간병 신세를 지지 않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로 가느냐가 노인층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당신 자신의 건강 유지에 항상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건강 관리를 스스로 잘 해주는 게 자식들한테 그 큰 피해를 안 주면서 살 수 있는 길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네요. 참 뭐 어느 나라나 같은 얘기인데 고령화 시대에 겪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러니 고령화의 저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령화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저출생이 되는지도 모르죠. 부모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자식 키울 돈도 여의치가 않다. 뭐 이렇게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디랭귀지 전문가들이 제이디 벤스와 에리카 커크 사이의 포옹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리언 올슨 허프 포스트 11월 4일입니다. 그 구구 이 연설 커크가 암살당했죠. 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위로를 하러
광고로 알고 있는데 그 포옹하는 게 그 회자가 됐습니다. 심리 분석, 바디랭귀지 분석가들이 표현한 것을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리카 커크가 JD 벤스의 머리카락에 손을 넣은 방식이 매우 친밀하고 편안하며 주의를 조절한다고 말합니다. 요 네 손가락이 이 머리카락에 손을 넣었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누군가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개인적인 공간에 있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드는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 안에 손을 넣고 있는데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이 말려 있는 듯한 긴장감이 있어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호작용에서 또 다른 눈에 띄는 순간은 벤스가 포옹하는 동안 커크의 허리에 손을 얹는 장면입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엉덩이로 떨어지는데 그것은 형식적이지 않으며 많은 경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라고 브라운은 말합니다. 비인격적인 상호작용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12피트에서 25피트 정도 떨어져 있고 네트워킹 그룹과 같은 소셜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약 4피트에서 12피트 정도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다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한 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한 1m 이상은 4피트면 1m 20이죠. 12피트면 한 3m도 되기도 하는데 그 정도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양측 모두 불편한 기색은 없으며 세 개 요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포옹에 참여한 것은 양측 모두의 뭐라 그럴까요? 가능성이 높다고 그녀는 지적했습니다. 얘네들 불륜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렇게 돌려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 그 의심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영어식 표현이라는 게 직선적인 표현을 잘 안 하는 게 영어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국기를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절을 한국 언론에 성행한 다카시 총리의 현실 노선을 택한 외교 대표 푸치카시마가 문예 춘추인가요? 문추 온라인에 보도를 했습니다. 외교 대비유는 어땠을까? 자민당에서는 리버럴파라고 불리던 이시바 시게루 전 수상은 지론을 봉인해 당내 융화에 노력했지만 보수파에게는 미움을 받고 있었다. 수상 측근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깊고 험악해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부터 수상은 현실 노선을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가오시 총리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전 정권의 노선, 즉 이시바 정권과 같았다. 앞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리에 앉기 전 한국 국기를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절을 올렸다. 모처럼 기뻐하고 있었는데 다카이치 수상이 이시바 정권과 같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시진핑과 아사히를 침묵시킨다. 어찌됐든 중국이나 한국을 입 다물게 하는 듯한 입길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가오시 총리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편애의 퇴짜가 걱정이다. 아양중으로 생각해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아첨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에 추천한다는 것도 놀랐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도 했던 일을 떠올랐다. 미국에 의시되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지는 않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을 선물했다. 미국에서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자세에 반대해 노 킹스 왕은 필요 없다는 대규모 시위가 막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필 왕관을 선물하니 한국의 자부심도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한일과 반대였다. 클라이맥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었다.
찬찬히 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한일과 반대였다는 점이다. 열심히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말을 걸어 트럼프 대통령 측이 비위를 맞추는 것처럼 보였다. 힘에 의한 평화를 어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한편 김정은 등 강권적인 지도자를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때로는 죄송합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수반하는 평화라는 것도 인정할 것 같아 걱정이다. 다카이치 수상의 외교 대부는 끝났다. 이제 국회에서 논전이 시작된다. 방위비 증가, 높아지는 재원의 벽, GDP 대비 5%면 연 30조엔 필요. 아유, 갑자기. 국방 목적의 국채, 난제로 니온게이자 신문 등 방위비 증가의 재원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외교에 비해 가오시 총리에게는 밋밋한 국내 논전이 기다리고 있다. 일찍이 다카이치 수상은 경제안전보장 담당상 시절 방송법의 행정문서를 둘러싼 질의에서 야당 의원에게 신용할 수 없다면 이제 질문하지 마라라고 얻어맞고 나약함을 보인 적이 있다. 후에 철회, 수상이 된 지금은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그 점도 주목이 아닌가? 추기 시간은 슬슬 끝난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내용을 게재했는데 댓글이 재미있습니다. 현실 노선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표로서의 걸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맞게 행동 바꾸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사람 같은 90년대의 스노브에서 북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꼴통, 꼰대, 꼴통 꼰대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나는 사람이 아직도 문추에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당시와는 달리 일본인들은 다시 자부심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나카이치 총리와 같은 나라를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빗대어 보는 발언에 공감하는 사람은 특히 젊은 사람 중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한국 9월 방한 외국인 170만 명 넘어 누적 1,400만 명 돌파. 11월 4일 코리아 웨이브 일본에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9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70만 2,813명에 달해 전년 동월 대비 16.3%가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 및 지역별로는 중국 50만 3천명, 일본 37만 1천명, 대만 15만 5천명, 중국 12만 2천명, 필리핀 4만 8천명 순으로 많았다. 베트남은 없네요. 결혼은 베트남하고 많이 안 되는데. 주요 시장별 누적 방문자 수는 중국 423만 명, 일본 267만 명, 대만 141만 명, 미국 109만 명, 홍콩 46만 명 등이었다. 반면 같은 달 9월 한국인 해외 여행자 수는 220만 5,874명으로 전년 동월 231만 명에서 3.3% 감소했다. 하지만 연초부터 9월까지의 누계로는 2,166만 명으로 2019년과 같은 기간 대비 97.9%의 수준까지 회복됐다. 2019년에도 그렇게 우리가 5천만인데 반은 해외여행을 다 갔다 왔다는 얘기네요. 관광 수지를 보면 적자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건 참고적으로 재미삼아서 나 이제 한국어만 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학교 가가지고 뭐 하니까 영어로 다 그냥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모국어 엄마가 한국인이면 한국말을 애들이 배우는데 혼혈 아래도 그러니까 미국인하고 이렇게 혼혈하면 이쁘게 나오잖아요. 자관 그 서양 애들하고 우리는 혼혈이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피부도 우리 뭐 한국인들이 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빠 계란 냄새가 나. 방귀 낀 거를 이렇게 영어로 But you smell like an egg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런 데 살아야 영어를 쉽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 피자, 스타벅스마저 탈중국 러시, 미중 무역 경쟁 격화에 줄줄이 사업 축소, 김동화 강원도민일보, 아마존 우보도 철수, 로이터 통신은 3일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 사업 비중을 줄이는 추세가 뚜렷이 보도했다. 이 가기 전에 강원도민일보를 볼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일반 그 도시의 그 4대 무슨 그 대중매체들은 이런 것들을 왜 그 로이터 통신 이런 거 다 볼 텐데 강원도민일보가 이런 거를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언론 매체는 친중 매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소개를 안 하는 걸 보면은, 스타벅스는 중국 사업 지분 최대 60%를 중국 사모펀드 보이캐피탈에 매각하기로 했다. 맥도날드는 2017년 중국 홍콩 사업의 지분 80%를 중국 국유기업 중신그룹과 미국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에 매각했다. 다만 맥도날드는 지난해 칼라일 28% 지분을 되사들이며 지분율을 48%로 늘렸다. 어, 좀 왔다 갔다 한 게 있는 모양이네요. 근데 50%는 아니란 얘기죠. KFC와 피자헛 등 글로벌 외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얌 브랜드는 2016년 알리바바 그룹 계열사와 투자회사 프리마베라 캐피탈의 얌 차이나 지분을 4억 6천만 달러에 매각했다. 아마존은 2017년 중국의 규제 강화에 대응해 아마존 웹 서비스 AWS 클라우드 사업 자산 일부를 현지 파트너에 매각했다. 이어 2019년에는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완전히 철수했다. 이 밖에도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2016년 8월 중국 사업을 경쟁사 디디 추싱에 넘겼으며,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는 2014년 중국 내 184개 매장을 운영하던 파이브스타 체인을 현지 부동산 기업에 매각하고 소매 사업에서 철수했다. 헐값에 중국 자본에게 팔았느냐 아니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중국의 내수 시장의 한계를 본 것 같아요. 한국 소기업의 경우 제가 들은 얘기는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해가지고 그동안에 돈은 벌었는데 경쟁 업체들이 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도저히 또 사람도 못 구하고 가지고 사갈 사람도 없고, 소기업이니까 그렇게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몸만 빠져나온 그런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 철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수 기대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내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